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CNN 뉴스를 바라보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행 비자를 기다리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외국인들이 가득했고, 사회자는 한국 광풍 현상이라 이름 붙이며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각국 정부가 특별 대책 회의까지 연다는 자막이 흘러나올 때, 제 눈은 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한국과 깊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여행지도, 낯선 문화권도 아닌 제 마음과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파리의 여름 축제 한복판에서 제 가방을 빼앗기던 순간, 그리고 달려와 제 인생을 되찾아준 한 한국 청년을, 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의 반대, 문화의 벽,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 그 모든 순간은 저에게 하나의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가?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 바스티유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저는 친구 마리 줄리앙과 함께 인파 속을 헤치며 크레페를 먹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아코디언 연주가 흐르고 마임 아티스트가 사람들을 웃기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공연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파리 한복판이 이렇게 활기로 가득한 순간은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마술사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비둘기가 그의 손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 군중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두 손을 마주치며 박수를 보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려던 찰나 누군가 제 어깨 옆을 스치더니 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돼. 도둑이야.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으로 찍기까지 했어요. 심장은 쿵쾅거렸고 다리는 순식간에 힘을 잃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회사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유품인 진주 브로치가 들어있었거든요.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싸웠던 할아버지가 파리 해방 후 할머니께 선물했던 우리 집안의 자유와 사랑의 증표. 그 브로치를 잃는다는 건 제 뿌리와 기억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제 옆을 스치며 달려나간 청년이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동양인이었지만 그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군중 속을 가르며 치고 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올림픽 단거리 선수를 보는 듯 했죠. 사람들은 놀라서 우와, 마니피크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불과 몇 초 만에 도둑에게 따라붙었고 순간적으로 몸을 반쯤 틀더니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이어진 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공중에서 회전하듯 몸을 돌리더니 강렬한 발차기를 날렸고 도둑의 어깨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도둑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제 가방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청년의 손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순간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인크로아블! 쿵푸다! 슈퍼히어로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아이언맨이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영화 같은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으니까요. 그는 쓰러진 도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제압한 채 또렷한 프랑스어로 주변에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 사람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 쪽으로 와서 가방을 내밀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고 안에 있던 브로치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다 들어있던 가방이에요. 특히 이건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의 물건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어요. 땀에 젖은 이마, 짙은 갈색 눈,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진 용기. 제 심장은 멈춘 듯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까?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뒤 금요일 저녁, 저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재즈바에 갔습니다. 매주 오픈 마이크가 열리는 곳이었고 친구들과 자주 찾는 단골 장소였죠. 저녁 공기는 와인의 향으로 가득했고 무대에는 색소폰 연주자가 열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저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태원이었어요.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온 김태원 씨입니다. 빌 에반스의 오텀 리브즈를 연주하신다고 하네요. 관객의 기대가 가득 실렸습니다. 건반 위에 손이 얹혀진 순간 바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그의 연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흩날리고 달빛의 물결이 반짝이는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멜로디는 애잔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특히 중간의 즉흥 연주는 더 강렬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며 한 음 한 음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죠. 그 안에는 묘한 향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재즈와는 다른 한국적인 그리움. 저는 알 수 없는 깊은 울림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바 안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저 역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원의 음악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클라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태원 정말 놀라웠어요. 프로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미일 뿐이에요. 마리가 옆에서 말했죠. 로봇공학의 태권도 이제 피아노까지.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솔직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파리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이 사람 단순한 고마운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지? 어디 출신이야? 그 물음에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죠. 로봇공학 박사 과정 중인 한국 청년이에요. 이름은 김태원. 그러자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곧장 차가워졌습니다. 한국? 그긴 위험한 나라야. 아직도 전쟁 중이고 동양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만나지 마라. 목소리는 명령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어요. 아빠, 태원은 달라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요. 저를 존중해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겉으론 그래 보여도 결국 달라질 거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태원을 만나보지도 않고 편견으로 단정짓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함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은퇴 후 요리에 빠진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곤 하셨죠. 그날도 랍스터와 홍합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한 거예요. 바닥에는 과일과 채소가 흩어져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에 발을 떼지 못했지만 순간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바로 태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도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죠. 태원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바닥에 흩어진 채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혼자 이런 무거운 걸 드시면 위험해요. 차까지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두 손에 가득한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리고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붙잡아 천천히 걸음을 맞추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친절히 몸에 밴 사람처럼 보였죠. 할머니는 감동한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청년 보기 힘들다. 어디서 왔니? 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이라고? 내 남편이 625 전쟁 때 한국에 참전했었지.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원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 태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당신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 태원은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태원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연히 뵙게 되었네요.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금 본 장면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죠.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전쟁을 기억하나? 태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교과서에 프랑스 대대의 지평리 전투 이야기가 실려 있고 우리는 매년 추모합니다. 몽클라르 장군님 이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은 곧 균열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비행시간이 11시간 넘게 이어지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곳곳에 세워진 대형 스크린, 그리고 어딘가 미래 도시 같은 분위기.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공항이 맞는 건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안내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프랑스어로 인사했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봇이 프랑스어를 하네. 입국 심사대 앞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서자 단 10초 만에 절차가 끝난 거예요. 파리에서라면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지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그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수화물을 찾고 나왔을 때 또 다른 장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청소 로봇이 바닥을 쓱쓱 닦으며 다니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신기하다는 듯 사진을 찍고 있었죠. 삼촌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게다가 공항 철도는 공항 바로 아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원이 우리를 맞으며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역까지 43분이면 도착합니다. 기차 좌석에 앉자 각 자리마다 USB 충전 포트와 개인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까지 잡히자 삼촌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건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아.
삼촌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금이 8유로 정도라는 설명에 아버지의 눈썹은 더 크게 치켜 올라갔죠. 이게 일반석이라고? 프랑스보다 훨씬 싸고 훨씬 낫군. 그 순간 저는 아버지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네온 사인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이는 스카이라인은 파리의 에펠탑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풍겼습니다. 저게 서울의 상징이구나. 태원이 설명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감탄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묵게 된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뒤부와 가족 여러분. 체크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체크인이 완료되자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서 커튼을 열었을 때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죠. 파리보다 훨씬 크고 밝아 내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그날 밤 태원은 우리를 명동으로 데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간판 불빛 아래에서 젊은이들이 쇼핑과 야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니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치안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고 길모퉁이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순찰차를 3번이나 본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파리와는 차원이 다르군.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태원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게 한국의 편의점이에요. 작은 가게 안에는 도시락, 신선한 과일, 와인, 심지어 택배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은행이자 레스토랑이네. 삼촌의 감탄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계야. 그의 목소리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태원은 우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웅장한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유럽의 성들과는 전혀 다른 기품이 묵직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느껴졌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자 단청 무늬가 빛에 반짝였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교차하는 무늬는 너무도 섬세하고 정교했죠. 이 모든 걸 다 손으로 칠했다고요? 어머니가 놀라 묻자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복원했고 지금도 복원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원의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단청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을 걸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무너지고 사라졌던 역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 마치 제 눈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호흡하는 것 같았죠.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과서야.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원은 우리를 홍대로 데려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무리의 댄서들이 케이팝에 맞춰 군무를 선보였는데 사람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듯한 소녀가 춤을 따라 하고 있었고 중국인 유학생은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들리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클라라, 찍어줘. 한 프랑스 청년이 제게 외쳤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놀란 듯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군. 세계가 같은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거야. 밤이 깊자 태원은 한강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강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가족, 연인, 친구들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는 반포대교 분수가 뿜어져 나와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밤 11시가 넘어서도 두려움 없이 강가에 모여 있다니. 프랑스 파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여긴 도시가 잠들지 않아도 안전하구나 제 속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변 한가운데까지 들어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삼촌은 웃으며 이건 미쳤다. 유럽에선 상상도 못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음을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이 일렁였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고 긴 침묵 끝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이 도시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울림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태원은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맞는 세 번째 아침 태원은 우리 가족을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 가실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긴장한 듯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성북동 언덕길을 오르자 눈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한옥이었지만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조된 집, 고즈넉한 기와 지붕과 정갈한 마당,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작은 연못. 유럽의 어느 저택과도 다른 한국만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움에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죠.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태원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파리에 간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순간 감동이 스쳤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곧장 전해졌던 겁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에는 빅토르 위고와 사르트르의 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태원의 학위 증서와 연구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죠. 태원의 아버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라는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악수는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탁 위에는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리고 김치까지. 모든 음식이 예술 작품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48시간 동안 끓인 갈비찜입니다. 태원의 어머니가 설명했죠. 아버지가 한 입 드시고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미슐랭 3스타에서도 맛보기 힘든 수준이군요. 그 순간 태원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식사 중 대화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태원의 아버지는 프랑스군의 지평리 전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분이 제 아버지, 그러니까 태원의 할아버지입니다. 프랑스군과 함께 싸우셨죠. 아버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태원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양과 태원의 만남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지만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태원의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지금 파리 정치대학에서 유학 중이에요.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이라니 그건 프랑스 최고 엘리트 학교예요. 수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원의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85세임에도 정정하셨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견 대신 존경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사랑의 가장 큰 기적이 될 거라는 걸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낯설었던 도시가 점점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미소와 친절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여전히 굳은 표정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나처럼 밝았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과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엔 에너지가 넘치는군. 마치 젊음 자체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너 정말 저 청년을 사랑하니?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는 태원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제 대답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실망과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는 듯 보였죠. 그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원은 우리를 한강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 위로 황금빛 노을이 번지고 도시는 천천히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저는 이 순간이 특별한 전환점이 될 거란 예감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원 군.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태원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죠. 네, 아버님. 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편견 속에 살았어. 한국을 위험한 나라, 동양 남자를 가부장적인 존재로만 보아왔지.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알았다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청년이야. 지식과 예의,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갖췄지. 무엇보다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네. 나는 이제 반대하지 않겠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클라라를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악수는 굳건했고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삼촌은 와인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이제 결심이 선 거군.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건배하자. 그 순간 테라스에 있던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태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따뜻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비로소 열렸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태원은 우리를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본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반포대교 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하늘 높이 물줄기를 뿜어 올렸습니다. 그 장관 속에서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저녁이 무르익자 태원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제 숨은 한순간 멎는 듯 했죠. 클라라, 오늘 이 순간을 오래 준비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고 분수의 물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터져 올랐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듀부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강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옆 테이블의 가족이 케이크를 건네며 축하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인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봉주르 펠리시타시옹. 환호성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 이제 나는 걱정 없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삼촌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두 문화의 다리가 세워지는 순간이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원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금속이 곧 따뜻한 사랑으로 변해 제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운명이란 단어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끝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수는 마치 우리를 축복하듯 하늘로 솟구쳤고 도시는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내 삶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다시 한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의 사연은 나레이터 여기까지입니다. 송혜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시청자 행복한 하루 여러분이 되세요. 보내주신 사연을